자, 220페이지에 물권 변동과 공시에서 공시 원칙이란 말이 나오죠. 자,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공시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밝히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그죠? 뭐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 쓰죠.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 밝히고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이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동산의 경우에 제가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뭐 하면 되죠? 점유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등기하고 점유하는 이유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등기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시하려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 이게 뭐죠? 공시 원칙이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 1번 공시의 원칙에서 의의와 필요성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디귿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시 원칙이란 이러한 물권 변동 시에 그 내용을 일반에게 알리는 표상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문맥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형식주의만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알리는 표상을 갖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에게 알리려면, 그죠? 일반인에게 뭐죠? 보여주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요. 일반에게 알리는 표상을 갖춰야 한다가 아니라 알리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한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죠? 알리는 표상이 아니라 알리려면 이렇게 문맥이 들어가야 되겠죠. 알리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공시 원칙이 되고요. 공시 방법은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부동산은 뭐죠? 등기, 동사는 뭐죠? 점유고.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실행 방법에서 뭐가 나오냐면 입법주의가 나오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식주의, 현행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고요. 독일 민법이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독법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주의,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들이죠. 일본 놈들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고요. 프랑스 민법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의 이렇게 나오고요. 형식주의부터 보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참 보면은 일본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뭐죠? 왼수죠. 요새도 되게 얄밉지 않아요? 요새 막 요새 좀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헛소문 나니까 일본 애들이 외교부 홈페이지에다가 여행 자제, 한국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될 수 있으면 거주하지 마라 이런 내용 올려놓고 또 자기들 일본 국민들을 어떻게 데려올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딴 소리 하고 왜 이렇게 얄밉지? 원래 뭐라 그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서 깐죽깐죽 대니까 진짜 저는 솔직히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통일돼가지고 좀 나라가 좀 커지고 좀 부강해져서 일본 놈들 신경도 안 쓰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갑입니다. 갑에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죠? 등기가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래도 을에게는 아직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뭐죠? 형식주의고,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죠?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어떻게 해요? 다르다. 그죠?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더니 갑이 미소를 지면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이 건물 주인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주의인 거죠. 따라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뭐죠?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을은 뭐하러 등기하느냐? 등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을이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긴 하지만 갑이 요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등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죠? 대항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공시원칙에 대한 개념을 수정했죠. 왜 그러냐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공시원칙에는 뭐밖에 안 들어와요? 형식주의밖에 안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물권이 변동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뭐가 들어와요? 의사주의가 들어오거든요.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알리려면 의사주의도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60년 1월 1일부터는 우리는 뭐죠? 형식주의는 명백한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59년 12월 30일 이전까지는 뭐였죠? 의사주의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재단법인 설립행위 문제는 의사주의하고 똑같죠. 그죠?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왜요? 우리 판례는 과거 판례란 말이에요. 옛날 판례. 우리 과거에 뭘 취하고 있었어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농지개혁법 말씀드렸잖아요. 농지개혁법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돈 다 내면 소유권을 갖죠. 왜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때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만든 법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고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에서요? 의사주의였으니까 농지개혁법이란 법에서 뭘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확장 이런 건 쭉 읽어보시는 거고. 공신의 원칙이 나오죠. 자, 공신의 원칙은 뭐냐면,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공짜고 신짜고 따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왜 그런 거예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아무리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요, 선이고 무과시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원칙인 거죠.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우리가 뭐죠?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왜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가지고 있는 A라는 토지를 을이 지 것도 아닌데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물론 이 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뭐죠? 진정한 아직도 뭐죠? 소유자인 거죠. 근데 을이 등기해 놓고 요거를 뭐죠?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만약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면 병은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보호받으니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 민법처럼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은 아무리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뭘 갖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요. 매매할 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죠. 뭐만 확인하면 돼요? 등기부만. 따라서 거래의 안전이 뭐가 되냐면 보호돼요. 그렇지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갑이 소유권은 뭐죠? 박탈당한 행위니까 결국은 누가 당하게 되냐면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가 뭐 당하게 돼요? 희생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민법처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거래할 때 조심해야 돼요. 등기부만 믿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그 원인도 좀 어떻게 해요? 조사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거래할 때마다 불안하다. 거래의 안전이 뭐예요? 희생당하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은 갑이 이 토지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면 진정한 권리자가 뭐 받게 돼요? 보호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동산 거래가 빈번해요? 부동산 거래가 빈번해요? 동산 거래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동산은 뒤지겠죠? 그죠? 따라서 부동산 거래보다 동산 거래가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안전 보호의 필요성은 오히려 부동산보다 뭐예요?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은 공시원칙 인정하는 거예요. 또 부동산이 비싸요? 동산이 비싸요? 부동산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돼서 부동산을 날리면 이거는 부부싸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혼으로 치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고가이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거래가 많지 않고 엄청난 뭐예요? 고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엇을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동산은 굉장히 거래 빈도수가 높고요. 그렇게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무엇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뭐 솔직히 이건 여기서까지 기억하시고 지금도 수험하고 시험은 상관없는 건데 등기부를 못 믿는다는 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공시법 책 같은 거 보면 뭐 공신의 원칙의 등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뭐 형식적 심사주의니 뭐 실질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규정도 나오겠지만 권원보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어떤 제도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가냐면 남대문 가서 불진료로 가요. 그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더라도 누구는 희생시킬 수 없어요.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독일은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 권원보험이라는 제도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갑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 갑이 권원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소유권을 박탈당하면 보험회사가 갑에게 뭘 주냐면 보상금을 주게 돼요. 그럼 이 권원보험이 있으면 결국은 거래의 안전도 보호되고 진정한 권리자도 뭐죠? 보호되기 때문에 이 권원보험이라는 게 들어와야 등기에 대해서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거든요. 보험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아주 싸요. 아주 싸요. 우리가 보통 1억 정도 하면은 대충 한 7만 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7만인 게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한 번 아파트 사면 5억짜리 아파트 사면 35만 원 내고 보험 가입하면 끝까지 그냥 가요. 왜 이렇게 보험료가 싸냐면요. 이런 사고는 흔하지 않죠. 그잖아요. 자동차 보험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빈번하니까. 아파트 화재 보험은 이렇게 비싸지 않죠? 왜요? 빈번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뭐죠? 경험 안 합니다. 그래서 사고 빈도수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보험료 대단히 싼 편이에요. 근데 이걸 왜 우리나라가 도입을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특성인데 우리 민족은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 민족이죠. 그죠? 죽더라도. 그죠? 이게 뭐냐면 도덕적 해이에 아주 취약합니다. 만약에 갑과 을과 병이 짜면 보험회사는 완전 절단 나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만약에 10억짜리다. 그러면 병한테 좀 돈 좀 주고 어떻게 잘 좀 도망가 있어. 내지는 을한테 그죠? 을한테 돈 좀 주고 잘 좀 도망가 있어. 이러면은 10억이 어떻게 꼴랑꼴랑 생긴다면 한 번쯤 어떻게 고민해 볼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권원보험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민족이 정상인 거죠. 그죠? 다른 애들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니, 기회만 있으면 파고들어야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조 받다가 원조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뭐예요? 독하게 살았었죠.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애들처럼 대충 그냥 뭐 맨날 뭐죠? 편하게 살고 이렇게 독하게 안 살면 맨날 뭐죠? 원조 받고. 그러면 이디오피아는 맨날 굶어 죽고 그죠? 그죠? 벌써 굶어 죽인 지가 뭐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수십 년이야. 그래도 그거를 뭐죠?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왜요? 민족성 자체가 뭐죠? 독하지 않아서. 그죠? 그래서 뭐 이건 나쁜 건 아니고 그죠? 우리 특성이고 그래서 도입하지 못합니다.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교재를 가시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25페이지 뭐 가냐면, 물권행위로 가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요. 안 볼 수는 없어요. 서설 나오고, 하단에 2번, 물권의 성립 시기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물권행위의 독자성, 그 다음에 유인설, 무인설이 나옵니다. 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거를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딱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고 또 민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어떻게 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되는 부분 제가 설명한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면 세트로 뭐도 나와야 돼요? 채권행위도 나와야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매매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서 매매, 대금을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죠. 대금이 다 지급되면 이제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아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데, 여기서 매매 계약이 뭐죠? 채권행위인 거죠. 그죠? 왜요? 매매 계약을 하면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행위는 이전 등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뭘 취해요? 형식주를 취하니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전 등기가 뭐죠? 물권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 등기가 뭐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소수설이에요. 소수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학설은 다수설도 맞고 뭐도 맞는 거예요? 소수설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학설은 뭘 선택하는 거냐면 이해하기 편한 거. 이게 제일 편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 이전 등기가 뭐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는 이렇게 하지만 담배를 산다, 커피를 산다, 콩나물을 산다 같은 현실 거래에서는 요 세 가지가 뭐가 돼서요? 융합이 돼서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사러 가서 저에게 디스한가 파시겠습니까? 예. 매매 계약이 성립됐군요. 그래서 제가 뭐죠? 대금을 줬더니 그쪽에서 뭐죠? 담배를 주더라. 이렇게 나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배 주세요 하면서 뭐도 같이 가요? 돈도 같이 가고. 그쪽에서 뭐 승낙도 안 하죠. 그죠? 찍어서 그냥 잔돈하고 담배 주잖아요. 그래서 현실 거래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돼서요? 융합이 돼서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가 있고요. 현실 거래처럼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까지가 물권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래가 있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학습이 달리는데 두 거래 중에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보시는 분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왜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구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두 가지 거래 중에서 현실 거래를 원칙적으로 이해하시는 학점부들은 어디까지가 매매 계약이고 어디서부터가 돈 주는 것이고 구별할 수가 없다 해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뭐가 되는 거죠? 부정설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자성을 긍정하게 되면 다시 무인성설, 그 다음에 유인성설로 나뉘고요.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오게 되냐면 유인성설로 오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물권행위 등기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안 준다 이러면 뭐예요? 무인성.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예요? 유인성이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와요? 유인성으로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융합돼서 결합돼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면 구별할 수도 없는데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행위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와요? 유인성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을 취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인데 특징은
독일 민법이 백예배라 그러는데 독일 민법이 무인성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것이 뭐죠? 판례 태도인 거죠. 판례 태도.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학설은 우리가 배우는 학설은 다 뭐예요? 한국 학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어요? 어제 그 대선 토론했잖아요. 그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수업 못 봤는데 무슨 경제정책 인터넷 보니까 토론하는데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토론했다며. 그죠? 맞아요? 안 보셨구나. 그러니까 뭐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토론했는데 둘이 토론한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한 명은 한성대 교수, 한 명은 경기대 교수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서울대 교수쯤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만나도 연세대, 고려대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는데 녹화하는데 똥통이라는 한성대 교수나 경기대 교수가 나와서 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대학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서울대 교수를 하려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 대단한 분이 서울대 교수를 했는데 그 학교 출신이어야 돼. 연세대 교수를 하려면 뭐 어떻게 저명하신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출신이어야 돼.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명문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그런 거 느끼고. 그래서 요새 최근에 라디오나 TV 같은 데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전문대 교수라고 인터뷰할 때 보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한양대 이런 명문대 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학연, 막 이런 지연, 이런 게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최고의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문대 교수가 못 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오히려 뭐죠? 명문대 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저런 대학도 있었나 싶은 대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죠? 설명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문제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서 뭐 솔직히 안철수나 문재인 이런 분들이 명문대 교수 뭐 섭외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명문대 교수 중에서 뭐죠? 섭외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왜요?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는 뭐죠? 후진대학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큰 문제고 사회적으로 뭐죠? 문제인지 제가 보면서도 느꼈어요, 진짜. 요새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거의 명문대 교수들이 안 나옵니다. 그죠? 명문대 교수는 뭐 TV에 안 나오고 싶겠어요? 나오고 싶은데 안 들어가. 왜요? 걔는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도 학설을 주장하려면 법학도 명문대 교수여야 돼요. 근데 명문대 교수를 내면 어디로 유학 갔다 와야 되냐면 독일로 유학 갔다 와야 되거든요, 민법은. 그럼 이 사람들은 유학 가서 뭐만 실컷 공부하고 있어요? 독일 민법을 공부하고 왔으니까 독일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뭐죠? 무인성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판례는 누가 만들죠? 판사님들이 만들고 이 사람들은 독일 민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어요? 현실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을 근거로 한 독자성 부정하고 뭐로 가는 거죠? 유인성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차피 무엇을 가지고요? 판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뭐죠? 풀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유인성이니까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 누구 거죠? 갑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매매가 무효면 등기다 무효라는 말을 한 이유는 우리의 판례가 뭘 취하고 있어서요? 유인성을 취하고 있어서죠. 또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해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고
따라서 뭐에 걸리지도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표현했단 말이죠.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 보면 우리 판례가 굉장히 간면하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 판례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팔고 B에게 등기해주고요. B가 C에게 팔고 C에게 등기해주고 C가 D에게 팔고 등기해주더라 가정을 해보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고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C의 등기도 무효고 D의 등기도 무효고요. 그럼 누구 거죠? A 거죠. 또 A는 소유권, 물권이 있고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직접 D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D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가 C로 간다는 거죠. 그럼 또다시 어떻게 A가 C한테 뭐죠? 말소를 청구하고. 그럼 누구한테 가요? B한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 판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서요. 최근에 판례를 변경을 통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을한테 무엇도요?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전 등기는 채권적, 말소 등기는 물권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둘 다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뭐죠? 물권적 청구권인 거고요. 다만 이 이전 등기 청구를 뭐라 그러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결론입니다. 정리해보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 있고요. 명칭은 다르지만 어차피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7페이지 보시면 등기가 나옵니다. 이 등기에 대해서는 골라서 볼 겁니다. 왜냐하면 공시법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민법에서 나오는 부분만 보면 되고요. 민법에서 안 나오는 부분은 어디서 공부해야 돼요? 공시법에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설해가지고 등기의인이 절차니 이런 거는 민법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실체관계와 등기에 불일치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되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30페이지 231페이지까지 왔어요. 231페이지에서 3번 해가지고 이중 보존 등기가 나오는데 자세한 건 여러분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시법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단단하게 기억할 건데 이중 보존 등기는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만 기억할 거예요. 공시법 시간에서는 자세하겠지만 우리 민법은 대원칙만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뭐죠? 무효다. 이거만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라는 거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거든요. 따라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한 개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선보존 등기는 유효하니까 남기고요. 후 보존 등기는 무효니까 후 보존 등기는 폐쇄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이중 보존 등기를 발견하게 되면 직권으로 후 보존 등기를 뭐 해버려요? 폐쇄해버리게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가지고 23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4번 물권 변동과 변동 과정의 불일치에서 뭐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중요하죠. 우리 그 민법에서도 시험 문제를 잘 냅니다. 교재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는 싶은데 항상 우리가 정리할 때는 원칙과 예외를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하죠? 유효하다. 중간 생략 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유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뭘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이유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도 않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가 됐으면 그냥 유효해요. 뭐 둘이 뭐 합의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예외 인정하고 있는데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안 되지만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뭐죠? 요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팔았습니다. 또 을이 병에게 또 팔았어요. 전멸한 거죠.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에서 을로 등기라고 을에서 병으로 뭐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가 뭐죠? 중간생략 등기고 중간생략 등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근데 아직 중간생략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병은요.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를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만 있는 상태죠. 그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따라서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해달라고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떡하느냐? 중간자를 대위한다. 그죠?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전원의 합의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요 전원의 합의에서 갑의 동의가 중요해요. 최초 양도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은 이익 보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원래 살 때 3천만 원을 남겼고요. 을이 병한테 팔면서 5천만 원 남겼는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리면 갑이 얼마 본거가 돼버려요? 8천만 원이 본게되고 그래가지고 얘한테는 세금 하나도 안 나오지만 갑한테만 뭐죠?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직접 해달라고 청구하려면 반드시 누가 동의해야 돼요? 갑.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외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만약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 뭐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하단에 3번 해가지고 무효된 게 유용이라는 나오는데 유용이라는 말은 재활용 또 쓴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표제부 사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냐면 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 그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넘기셔가지고 주의할 것은 표제부 등기 유용은 뭐 되잖아요? 인정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사에서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로 재활용 유용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와있지. 그죠? 무슨 말인가 싶은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요. 나중에 갑이 이제 돈을 갚았단 말이죠. 갚으면 변제하면 채권이 소멸하고요. 부종성에 따라서 무엇도요?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돈을 갚는 순간 이 저당권 등기는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이 저당권 등기 말소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 갑에게 또다시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보니까 과거에 설정하고 말소하지 않은 등기가 남아있더란 말이죠. 요거를 또 쓸 수 있느냐? 또 쓰는 거 우리가 뭐죠? 유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저당권과 같은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재활용, 유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중간에 누가 껴있으면 안 되겠죠. 제3자 권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저당권이다, 소유권이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사실이라는 사실, 표제부 이건 유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요 A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또 지었어요. 이랬을 때 요 A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부를 재활용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면 이거는 권리가 바뀐 게 아니라 건물이 바뀐 거죠. 사실에 관한 사항이 바뀐 거잖아요. 요런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유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실체 권리관계와 등기 일치해가지고 1번에서 뭐가 나오죠? 가등기가 나오고 요 가등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등기 중요하고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고 교재가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그죠? 가등기에 대한 의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한테 뭐죠? 불을 질렀어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너한테 꽁꼬로 주겠다. 이게 뭐죠?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되겠어. 네가 붙으면 짜식아 임마 내 아파트 너한테 줄게.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좋다. 등기해줘 그런단 말이죠. 갑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해버리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등기가 필요하냐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가등기예요. 그래서 가등기를 예비등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등기가 뭐예요? 가등기인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본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뭘 해주는 거죠? 가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2번에서 합격하면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내용으로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을 앞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갑의 것이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해주면 병은 적법하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때 을은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요. 또 좀 이따 하겠지만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경우는 항상 뭐냐면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효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틀리게 되니까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다.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 청구권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뭐 하려고 가등기 하느냐?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을이 진짜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뭐 해주냐면 2번이라는 순위를 뭐예요? 보존해줘요. 과거에는 가등기하면 이렇게 중간에 공란을 비워놨어요. 손으로 쓸 때는. 왜요? 본등기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산화가 됐으니까 중간에 집어넣을 때 뭐 하면 돼요? 엔터 빵빵빵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비워놓지는 않지만 원래는 뭐죠? 비워놓게 되고 이유는 요 가등기가 뭘 해줘요? 순위를 보존해준다는 거죠. 그럼 적어보자고요. 을이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가 뭘 해주는 거죠? 순위를 보존해 줍니다. 따라서 병의 소유권 등기는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신청을 하게 되면 을의 소유권은 뭐예요? 2번이고 병의 소유권은 뭐죠? 3번이니까 등기관이 병의 소유권 등기는 뭐죠? 직권으로 뭐 해버리는 거죠? 말소를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되어 있는 물건은 사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인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갑에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어차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될 등기예요? 말소될 등기죠. 따라서 합격했으니까 본등기죠.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할 문제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본등기 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줄 뿐이지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라는 것까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교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236페이지 오시면 본등기에 효력해가지고 1번 본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죠. 2번 일정한 경우에는 대항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차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할 필요는 없죠. 다만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하면 제3적이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요. 3번 순위 확정적 효력 기억나시나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그 우열은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등기는 순위를 뭐하게 돼요? 확정하게 되고요. 4번에서 뭐가 나오죠?
추정적 효력이 나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재 보면 판례도 나오고 복잡한데 시작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이 추정적 효력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